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전 시간에는 토지 이용 활동 중에 최유효 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토지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되면서 합리적인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8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입지잉여라고 있는데, 입지잉여라는 게 뭐냐면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 이걸 뭐라고요? 입지잉여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삼거리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제 이 분식집인데 이렇게 분식점들이 좀 있는데 얘는 그 한 달에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또 다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품질과 서비스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자, 하루에 매출액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요 50만 원씩, 여기는 50만 원씩,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매출액이 높은 이유는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 있죠. 요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 가장 좋은 잉여를 100% 입지잉여다 이주고, 여기서부터는 입지잉여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0%의 입지잉여, 요거를 입지잉여가 전혀 없을 때를 뭐라고요? 한계 입지라는 겁니다. 한계 입지. 여기서 한계라는 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입지잉여는 모든 입지주체하기에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대학교 앞에라도 분식점 같은 경우는 입지잉여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앞에 무슨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아직은 뭐 골프 많이 치진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입지주체하기에 똑같은 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입지잉여와 관련돼서 의의에 보시면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 이걸 뭐라고요? 입지잉여라고 하는데, 자, 주의할 것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입지잉여는 모든 입지주체에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입지잉여가 좋으면 서로 이 좋은 입지를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은 집가도 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층수를 높이는 그러한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계 입지라는 용어만 정리할게요.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를 뭐라고요? 한계 입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토지이용 활동에 따른 다양한 부동산 현상들,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가 구배 현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 미국의 이제 노스 교수라는 사람이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집가 구조를 연구해 봤더니 시카고 인근에 토페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연구해 봤더니 여기가 도심이고 외곽 쪽이라면 이렇게 이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집가가 외곽으로 나갈수록 떨어지겠죠. 이걸요. 근데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면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통계를 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곽 쪽 같은 경우는 뭐 교통 같은 게 별로 혼잡하지 않죠. 그러니까 좀 나가나 들어오나 별 집가 차이가 없는데, 안쪽 같은 경우는 교통 같은 게 굉장히 혼잡하고 조금만 들어가면 뭐 백화점 같은 게 질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데 조금 빠져나가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나가게 되면 집가가 확 떨어지지만 좀 안으로 들어가면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나 들어오나 나가더라도 집가가 조금 하락하고 들어오도 집가가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자,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 같은 경우 바깥쪽 같은 경우는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기울기가 작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가 구배 현상. 집가가 도심에서 도로에 따라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현상인데, 자, 이거는 노스 교수라는 사람이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 토페카 이 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나가다가 또 압구정동 같은 데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중간에 여러 도시 핵이 있으면서 집가 수준이 다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이 있죠.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스프롤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롤이라는 표현 자체는 스프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봄이라는 뜻이죠. 봄 같은 경우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물이 소생할 때 어떤 식으로요? 막 여기저기서 막 싹도 돋아나고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이런 모습을 길게 사진을 찍어서 길게 노출시켰을 때 남잡한 모습을 좀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를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프롤이란. 자, 스프롤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뭐 난잡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이죠. 이런 걸요. 어떤 스프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도시의 스프롤 현상이라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고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가 전체의 도시계획 같은 거를 좀 철저히 하고 이랬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자, 원인 자체는 도시 계획이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을 소홀히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소홀히.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저밀도 연쇄 개발이다. 이런 것들은 자, 미국같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같은 경우는 합리적 밀도 이하, 그러니까 밀도라는 것은 어떤 인구가 빽빽한 정도이죠. 이런 걸 밀도로 하는데 합리적 밀도 이하, 그러니까 자, 듬성듬성 그 주변 지역을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퍼져나가는 걸요. 저밀도 연쇄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밀도 연쇄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좁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합리적 밀도 이상은 계속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가는 이러한 형태를요. 고밀도 연쇄 개발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를 따라서도 전개될 수 있는데 이 간선도로는 어떤 도시의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 있죠. 결국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무시설 같은 게 집중하다 보니까 간선도로를 따라서 그 도시가 주로 발달하고 그 외곽 쪽은 발달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전개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지적 현상이다. 비지라는 게 뭐냐면 나를 비자 땅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개구리가 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날아다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이거를 비지적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구리가 있다면 이거를 갑자기 확 하면 이거 어디 튈지 모르죠. 어디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튀었다가 있고 또 웩 하면 또 다른 데 확 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자, 이 나홀로 아파트 같이 이렇게 막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비지적 현상이다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징은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됨으로써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건 어떤 최선의 이용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거는 주거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상업 지역이라든가 공업 지역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외곽 쪽에서 더욱 발생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듬성듬성 입체 슬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슬럼가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옛날에 이제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건물이 즐비하다가 요즘에는 거의 다 재개발이 됐지만 이 옥수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약간의 슬럼가가 있다가 다시 또 압구정 쪽 가면 이렇게 해서 진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이 슬럼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다 개발이 끝났지만 자, 그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미음본에 보시면 자, 맨 끝에 보니까 전체 도시 지가는 그 표준적 이하이다 이렇게 합니다. 표준적 이하라는 게 뭐냐면 이 도시가 타이트하게 자, 계획적으로 착착 개발했다면 요 정도까지는 집값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근데 도시가 엉망으로 퍼져 나가니까 전체적으로는 집가가 뭐라고요? 상당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용어를 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 있죠. 새로운 인자가 새로운 원이 되는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용 주체로 변해 나가는 거 이걸요 침입한다 해줍니다. 예컨대 옛날에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낡고 노후화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인 저소득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거를 침입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완전히 저소득층 주거지로 완전히 바뀔 수 있죠. 이걸요 계승했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계승했다. 저소득층 주거지로 완전히 바뀐 걸 뭐라고요? 계승됐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뭐 천이한다 해줍니다. 바뀌는 과정을 뭐라고요? 천이 과정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침입적 토지 이용은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기존의 이용 주체가 새로운 인자의 침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체로 변화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침입적,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침입적 토지 이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70년대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이 과거에는 이 판교 같은 데가 거의 그 농촌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이었는데 이제 도로가 쫙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편리해졌죠. 네,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이런 지역은 뭐 환경도 아주 깨끗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인 부자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거를 침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동네는 요즘에는 완전히 부자 동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바뀐 걸 뭐라고요?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게 침입과 계승함 읽어보시고 그 내용은 침입에는 확대적 침입이라는 게 있고 축소적 침입이 있는데 확대적 침입이 통상적입니다. 확대적 침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집약적 토지용의 주체가 조방적 토지용의 주체를 침입하는 거 있죠. 저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확대적 침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도시 한복판을 도심 쪽을 뭐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 같은 거 계속 못 짓게 하니까 농촌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축소적 침입이다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드물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입니다. 그때 자, 이렇게 확대적 침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부자 사람들 이런 데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 보시면 니은번에 보시면 낮은 지가 수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가가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리고 강한 흡입력, 여기서 강한 흡입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동네는 이제 환경도 깨끗하죠. 그리고 교통도 편리해졌고 이런 게 하나의 흡입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침입 활동을 유발하는 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침입적 비용은 이러한 지역도 서로 가서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가 수준을 이런 동네도 만만치 않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 그 리을번에 보시면 때로는 맨 끝에 보니까 원주민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개구리 잡고 고무줄 놀이하고 이러한 소박한 농촌 마을인데 어느 날 막 시커먼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생기고 하니까 이러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원주민들의 저항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무분별하게 도시가 커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런 거 정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행정적 규제와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를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인간이 토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현상들. 자, 이번에는 직주 분리 현상과 직주 접근 현상 이런 게 있는데 자, 직주 분리라는 게 뭐냐면 직장과 주거지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 해주고 근래 들어서는 또다시 직장 쪽에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되어 있다. 직주 접근 현상이다 해줍니다. 도심 한복판에 직장이 있고 그 변두리 쪽에 그 집이 있다. 이런 거를 직주 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넓게 생각해 볼게요.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울인데 이 1980년대 전후로 해갖고 이 주변 지역에 5대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5대 신도시. 그래서 여기에 일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산, 뭐 삼본,
평촌, 중동, 뭐 이렇게 자 분당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가 이제 5대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직장을 두고 죽장을 서울에 두고 일산 쪽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를 일산에다가 두는 경우 이런 경우가 먼저 발생이 됐던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먼저 시작된 겁니다. 이걸 뭐라 할까요? 직주 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또다시 여기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직주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직주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직주 분리의 자, 이 원인을 좀 알아볼게요. 왜 자꾸 나가 살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도심의 환경이 옛날에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도심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가 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심의 재개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쫓겨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돈이 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데는 막 예전에 집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도 했겠네요. 그리고 각종 이런 데는 공적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교통의 발달 이런 게 한몫하는 겁니다. 교통에 그래서 자유로 같은 게 쭉쭉 뻗고 그다음에 외곽 순환도로 이런 거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출근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출근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샥 들어가서 싹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교통의 발달 이런 게 한몫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286페이지의 직주 분리의 결과 그 도넛 현상,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 공동화 현상이 뭐냐면 이 낮에는 서울이 이제 빠글빠글한데 밤에는 전부 나가 산다는 얘기죠. 나가 사니까 밤에는 텅 비어 있는 현상. 도넛처럼 이거 도넛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뻥 뚫려 있다는 얘기죠. 밤에는 이런 걸 뭐라고요? 도넛 현상이다. 그리고 외곽 쪽은 이제 잠만 자는 이런 잠만 자는 동네가 바뀔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침상 도시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고동 비율이라는 게 이 심장이 힘차게 피를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이렇게 힘차게 하는 거를요 고동 비율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라는 얘기죠. 막 사람들이 막 들락달락 하면서 마치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하는 모습이 마치 고동 비율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고동 비율은 뭐 시간당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뭐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고동 비율이 커진다. 그리고 또한 너도 나도 나가 살려고 하니까 뭐 이런 데도 집가가 만만치 않게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강남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집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또 나갔던 사람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도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직주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직주 접근의 원인은 정책적인 유도 그러니까 너도 나가 사니까 아침마다 막 출퇴근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안 나가도 돼야 될 기름값이 막 나가니까 사회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심의 집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도 나가 사니까 자, 이쪽은 집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이쪽은요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 거의 비슷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뭐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도심의 환경 개선이다 해서 옛날에는 뭐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지금은요 자꾸 이제 청계천 같은 것도 복원하고 그리고 또한 아파트도 그냥 무식하게 그냥 건물 철근 콘크리트만 막 바르는 형태가 아니라 뭐 친환경 아파트라 해갖고 녹지 공간도 많이 마련하고 뭐 실개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도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교통 체증의 심화 이게 한몫하는 겁니다. 교통 체증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가 사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뭐 지각한다 아니면 뭐 늦게 온다 그러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멀리 사니까 그러니 하는데 툭 하면 지각하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 기분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 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바라고요 직주 접근 현상의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주 접근의 결과 고층화가 된다. 옛날에 이제 주공 5단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철거되면서 주상 복합 건물 같은 게 막 들어서죠. 그러면서 고층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 회춘하다. 이게 도시 회춘하라는 게, 회춘이 뭐야? 봄을 맞았다는 얘기죠. 봄을 맞았다. 그래서 이건 뭐 표현 자체가 누가 표현했는지 어쨌거나 옛날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어서 낡고 노후화된 이런 아파트였는데 지금은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니까 아주 깨끗한 동네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자꾸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가 뭐 봄을 맞았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는지 하여튼 신기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걸 뭐라고요?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한계지란, 여기서 한계지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한계지는 택지 이용해. 택지가 뭐냐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도시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토지 이행의 맨 끝에 있는 땅.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커나가면서 이렇게 논밭을 이렇게 잠식해 나갈 겁니다. 이때 도시 토지 이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한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택지 이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최원방권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한계지다. 이입니다. 이때 특징을 보겠습니다. 기역번에 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기역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한계지의 지가 수준은 농경지 등의 지가 수준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한계지와 주변 농지와의 지가의 차이를 뭐라고요? 단절지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도심에서 출발해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 평당 한 뭐 300만 원, 5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농지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라고요? 평당 20만 원 뚝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계지의 지가와 주변에 있는 농지 지가와는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얘기죠.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별 안쪽 지가와는 관계가 있는데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가가 쭉 내려가다 뚝 끊기는 현상을요, 단절지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에 자, 한계지의 지가 상호 간에는 밀접한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얘와 얘가 있다면, 이 땅과 이 땅이 있으면 둘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대체제라는 게 뭐라고요? 대체제는 그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 바꿔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 하면 싼 놈 자꾸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밀접한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데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니까 이걸 이용하고 이러진 않겠죠. 대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에 자, 도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연장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계지 같은 경우는 만약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리을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그 한계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지가 상승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택지화가 된 곳은 뭐 투기적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가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욱 택지용의 원방권에 위치한다. 그 얘기는 이 자가라는 거는 자기 집을 얘기하고 차가는요, 빌린 집 있죠? 전월세 사는 집, 이런 거를요, 차가다 해줍니다. 빌린 집을 차가다. 자, 이때, 만약 내가 1억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럼 1억 정도를 갖고 있다면, 외곽 쪽에다는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부족하면 약간 빚을 내서도 살 수도 있는데 1억 정도 가지고 이 도심 쪽 가서 집을 사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 같은 경우는 빌려서 사는 집 있죠. 전월세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고 외곽 쪽 같은 경우는요, 그 자기 집을 사서 여기서 직접 거주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욱 먼 원방권에 위치한다. 이렇게. 자, 거기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과 관련된 현상 중 그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된 현상이 있죠. 일종의 난개발 현상, 이런 걸요 스프롤 현상이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주로 도시의 중심부에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틀렸네요. 주로 이제 도심의 중심부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이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외곽 쪽 있죠. 외곽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도시의 교회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지적 현상이다.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이죠. 이런 걸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에 볼게요.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될 수 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이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보통 간선도로를 따라서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289페이지에 입지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지론에서는 통상 한 2문제 내지 많게는 한 3문제 정도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는데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기계적으로 풀 줄 아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자, 거의 그 비슷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태로 안 나오니까. 자, 먼저 그 입지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 그 입지론은 예를 들어 내가 빵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빵집 하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뭐 이러와 관련된 이론을 입지론이라 하는 겁니다. 입지론. 이때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론이 있을 수가 있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공장을 얘기합니다. 농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자, 입지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거 뭐냐면 맨 먼저 입지 조건이다. 입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입지 주체가 그 찾고자 하는 최적의 조건 있죠. 찾고자 하는 최적의 조건을 뭐라고요? 입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쾌적한 곳이 좋겠네요. 쾌적한 곳도 좋고,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이 좀 편리한 곳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쾌적성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것들을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는 상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money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더라도 돈이 잘 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제품 생산성이 좋아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비도 좀 절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뭐 수송비 같은 것도 절감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와 관련된 입지 조건은 아무래도 농사가 잘 지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뭐 토양도 좀 양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 조건도 좀 적합해야 될 겁니다. 그 농작물에. 그래서 이런 걸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아주 옛날에는 다음 중 주택에 대한 입지 조건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여름엔 좀 시원하고 겨울엔 좀 따뜻하다. 그리고 앞에 뭐 호수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거 가지고 한 문제도 안 물어봅니다. 한 문제 안 물어보고, 그럼 뭘 물어보냐? 이런 거 물어봤다면 다 맞추니까 이제 입지 이론을 물어봅니다. 입지와 관련된 이론인데, 요거는 자, 서양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이거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40년, 50년 이제 교수 활동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태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학교 측에서는 자꾸 논문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제 논문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내놓은 논문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상한 기호라든가 요상한 그림 같은 거를 총동원해 갖고 그 논문을 작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론 같은데, 사실은요, 딱 보면은 그 결론만 항상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런 것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 그래서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론은 최적의 주거 입지라고 해서, 요거는요 보편 타당한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거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보니까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상업지부터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부터는 맨 먼저 레일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탈러부터 먼저 할게요. 자, 크리스탈러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레일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허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확률적 상권 모형,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몇몇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그냥 한두 마디 정도, 한 마디 정도만 딱딱 기억하거나 두 마디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주와 관련된 입지로는 이제 베버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최소 비용 이론, 이게 있습니다. 베버. 그래서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 한 두 사람 정도는 그냥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주와 관련된 입지로는요, 튀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 있는데 요것도 내용을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한 마디 정도, 아니면 많으면 두 마디 정도 이렇게 지문에 살짝 끼어들 수가 있지 한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주로 이제 입지 이론 요걸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5개 이론이 가장 중심이 된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게 어느 소속인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크리스탈러, 네일이 여기에 사이에 이제 하나 끼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컨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큰 버스 타고 가서 호프 마시러 간 날이지. 그러니까 요거 호프집은 상가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크리스탈러, 네일이 큰 버스 타고 가서 호프 마시러 간 날이지. 이건 상업주와 관련된 입지론입니다. 그래서 공버는 때려치고, 네일은 공버는 때려치고 농땡이나 튀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입지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위쪽에 입지 선정의 의의다 해갖고, 자, 맨 먼저 입지란 어떤 입주 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연적, 인문적 위치다. 그러니까 자, 어떤 상점이 그러니까 예를 백화점이 어느 동네에 몇 번째 있겠죠. 이걸 입지했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은요,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거 있죠. 말이 어려우니까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갈비집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요거와 관련돼서 찾아 나가는 과정, 이런 걸요 입지 선정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다 해갖고, 입지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그 느낌으로 입지 선정 잘못하게 되면 곧바로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 그래도 이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입지를 잘못 선정했을 때, 자, 양가로 이번에 부동성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실패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비가역성 있죠. 비가역성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단국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서울에 이제 한남동, 여기 이제 아주 서울의 최요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여기 있길래 어떤 사람이 여기다 원룸을 딱 차렸습니다. 원룸 딱 차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못 모르고 이제 차렸다가 장사 잘 되는데 어느 날 여기 2007년도에 이게 어디로 이사 갔냐면 용인의 죽전직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 학교가 본교입니다.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만약에 이걸 들고서 이 연능을 들고 쫓아갈 수 있다면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 가면서 여기가 이제 그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쳐볼게요. 아파트가 막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쫓아갈 수 있다면 피해는 안 보겠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거지로 바뀌면 아파트가 막 들어설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 자, 그러면 밤에는 아파트에 주무시고 낮에는 원룸에서 자고 이러지 않겠죠.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게 쫓아갈 수 있다면 손해 안 볼 겁니다. 그죠? 이걸 부동성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비가역성이다 해서, 가역이라는 게 뭐야? 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 되돌리는 게 힘들다는 걸 뭐라고요? 비가역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원래 상태로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게 뭐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럼 부수고 다른 식으로 짓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요? 비가역성이다. 그래서 한번 건물 짓게 되면 다른 용도로 되돌리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되돌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곧바로 뭐라고요? 사업의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맨 위에 290페이지 입지 선정 조건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입지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지 조건은
입지 주체가 찾고자 하는 최적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요. 쾌적성과 편리성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요. 수익성을 최고로 이제 취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생산비라든가 수송비 같은 게 절감될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농업용 부동산은요. 기상 상태라든가 토양 같은 게 양호한 곳 있죠.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금부터 주요한 입지론들을 쭉 알아볼 건데 입지론. 먼저 자, 이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론은 일단은 290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입지론은 크게 두 가지를 합쳐서 입지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보통 입지론 하면 협의의 입지론을 얘기하는데 좁은 의미의 입지론은 그 주어진 용도에는 어떤 용지가 적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갈비집 하거나 빵집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땅이 적합한가 그런 얘기죠. 이런 거와 관련된 이론.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역 앞에 있는 땅을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이런 이론 불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성 때문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부동성. 그 다음에 적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용지에는 어떤 용도가 적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따져볼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은 한 개의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은 불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맨 먼저 자,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론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론. 예, 그래서 자, 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자,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는 주택을 내가 이제 요거를 구입하는 게 좋냐는 얘기죠. 그런 거 하면 얘기하는 건데 자, 요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조건도 아주 좋아야 되겠네요. 자연적 조건. 예를 들어서 자,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뒤에 좀 산 같은 게 있으면 뭐 부풍 같은 거 막아주니까 겨울에 좀 따뜻하고 여름에 좀 시원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뭐 호수 같은 게 있으면 더더욱 좋겠고 그 다음에 기후도 좀 뭐라고요? 기상 상태도 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안개 같은 게 너무 끼고 그러면 뭐 통행하는 것도 힘들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요소 그리고 너무 평탄해야 되지 너무 언덕배기 이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뭐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별로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연적 조건도 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문적인 조건도 좀 갖춰야 될 겁니다. 인문적인 조건은 항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제반 요인들 이런 건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사회적 하면은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회적 요인하면 무슨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기타 관행, 가치관, 관습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 나오면 뭐 집값이 떨어지면 대화인데요. 안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좀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곳,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걸 좀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요인으로 이제 제반 여러 가지 그 규제 같은 게 너무 심하거나 뭐 재산세 같은 거 너무 많이 걷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뭐 규제라든가 제도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 최적의 주거 입지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순전히 뭐라고요? 경제적 측면만 가지고 그리고 경제적 측면이라도 극히 일부분인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내가 도심에다가 직장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직장을 회사를 도심에 갖고 두고 있는데 만약에 외곽으로 점점 나가 살면 살수록 교통비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교통비는 점점 증가할 것이고 그 대신 외곽으로 나가 살게 되면 주거비가 이제 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집값도 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료 같은 거 생각할게요. 임대료 같은 게 좀 싸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만 가지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 있죠. 요걸 한번 찾아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비용만 가지고 가장 그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죠. 이걸 찾아내자 그런 얘기니까 이건 상당히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상당히 불완전한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물어보지 말라는 법은 없죠. 최근 10년 동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물어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총교통비입니다. 총교통비다. 자, 이건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제 교통비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점점 증가하는데 어떤 형태로 증가하냐면 요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체감하면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증가하냐면 교통비가 자,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통이 혼잡해요? 혼잡하지 않아요? 혼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나 들어오나 교통비 차이는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쪽 같은 거 볼게요. 안쪽 같은 경우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교통비가 크게 줄어들고 조금만 나가면요. 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이때 이제 경제학에서는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한계라는 뜻이 끝이라는 용어입니다. 끝. 근데 경제학에서는 추가라는 뜻입니다. 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이런 걸 한계의 비용이다. 추가되는 비용이다. 그 다음에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도 있겠죠. 이런 거 뭐라고요? 한계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1km 나가서 살게 되면 교통비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교통비가 이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1km 나가게 되면 교통비가 이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가게 되면요. 이만큼 증가한다. 또 나가게 되면요. 이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걸 추가적인 교통비를 하는데 자, 왜 이쪽은 안쪽 같은 경우는 자, 이 교통비 차이가 큰가 볼게요. 그래서 안쪽에서 좀 나가게 되면 교통비가 팍 늘어나죠.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요. 교통비가 팍 줄어든다. 그 얘기는 안쪽 같은 경우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죠. 그러니까 좀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통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곽 쪽 같은 경우는 나가더라도 교통비가 조금 증가하고 들어오더라도 조금 감소한다는 얘기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의 혼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먼저 1km 나감에 따라서 증가되는 교통비, 이걸 한계 교통비용이다 집니다. 이만큼. 그 다음에 1km 나감에 따라서 증가되는 교통비, 이걸 뭐라고요? 한계 교통비. 그 다음에 나감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 걸 뭐라고요?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다 집니다. 자, 밖으로 나감에 따라서 추가되는 교통비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총 주거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총 주거비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거비는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비는 점점 감소하죠. 임대료는 점점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싸지는데, 자, 얘도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러한 식으로 그린다는 얘기죠. 이러한 식으로 그리는데 왜 또 이렇게 그리나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아니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면 막 뭐가 아니야? 백화점이든 막 이런 게 막 질비하죠. 고도 상업시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주거비가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근데 조금 나가게 되면 주거비 확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로 치자면 서울의 을지로에서 약간 명동 쪽으로 확 들어가게 되면 주거비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근데 좀 나가면요, 뭐 확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변두리 같은 경우는 나가나 들어오나 뭐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라는 개념을 써볼게요. 자, 여기 살다가 이렇게 나가 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주거비가 확 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다가 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주거비가 이만큼 확 떨어지겠네요. 여기서 살다가 1km 나가니까 이만큼 떨어지겠네요. 나가니까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살다 안으로 조금 들어가니까 주거비가 팍 올라가는데 좀 나가게 되면 주거비가 팍 떨어진다는 얘기죠. 주거비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깥쪽 같은 경우는 여기 살다 나가더라도 주거비가 조금 하락하고 들어오더라도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 한 달 동안에 버스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임대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임대료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임대료가 높게 출발하는 겁니다. 높게. 그 주거비는 높게 출발하고
그리고 아주 변두리 같은 경우는 막 교통비를 많이 드는데 임대료는 아주 싸기도 하죠. 굉장히 막 거의 헐값인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높게 출발해서 낮게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그린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1km 나감에 따라서 감소되는 주거비 이만큼이 되겠네요. 요거를 이렇게 다 그린 겁니다. 1km 나감에 따라 감소되는 주거비 이렇게 1km 나감에 따라 감소되는 주거비 이렇게 나감에 따라 감소되는 주거비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한계 주거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옮겨 적어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완만한 형태로 그리는 걸요.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다. 외곽으로 나갈수록 1km 나감에 따라서 증가되는 교통비를 쭉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한계 주거비용 곡선이다. 한계 주거비용 곡선은 나감에 따라서 감소되는 주거비 있죠? 이걸 쭉 연결한 건데 어디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냐면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 만나는 지점이 있죠? 만나는 지점이 최적의 주거 입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최적의 주거 입지다 해줍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도심 한복판에 살다가 1km 나가 산다고 쳐볼게요. 1km 나가게 되면 나가서 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 교통비는 증가하죠. 그 대신 주거비는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1km 나가 살면 이거 나가 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나가 살게 되면 교통비는 얼만큼 증가해요? 이만큼 증가하겠네요. 이만큼. 이 교통비용 곡선이니까 1km 나감에 따라서 증가된 교통비. 그 다음에 1km 나가게 되면 주거비는 감소하죠. 주거비 감소는요. 이만큼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교통비가 증가하는 거는 손해인데 이거 주거비가 감소한 건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득이 손해보다 크니까 나가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쳐볼게요. 왔는데 여기 나가서 1km 나가서 한다고 쳐볼게요. 1km 나가게 되면 여기 살다가 나가서 하면은 교통비는 증가하죠. 그럼 이만큼이 교통비가 증가하는 거 손해볼 겁니다. 근데 나가 살면 주거비는 감소하죠. 이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만큼은 주거비가 감소하는 건데 이건 이득이 되죠. 근데 오히려 여기 살다 나가게 되면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나가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지점이 최적의 주거 입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무리 없이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만 끊었다가 더 중요한 게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이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